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며 또 다른 쇄신안을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은 안보에 있어 가장 우선된 조건이라며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 대담에 앞서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35.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는 차이가 조금은 벌어진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9.8%로 한 자릿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다음인데요.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에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의 지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0.3%, 반면 미투 폄훼와 무속 논란을 부추긴 김건희 씨 발언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 것이 44.5%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형수 욕설하고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관측의 예측인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은 네.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부정적 영향은 이재명 후보 욕설이 50.3이고 김건희 씨 녹취록이 44.5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저 차이가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격차 차이 정도만큼 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 다 사실은 엄청난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의 그 욕설을 듣고 나서 이재명은 더욱 안 찍겠다라는 게 강화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김건희의 녹취록을 듣고 윤석열을 절대 찍지 않겠다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된 겁니다. 네. 근데 표를 바꾼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이 단단한 37%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2주 전보다 1.3%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윤석열 후보는 5.5%포인트 뛰었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뛰었죠.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4%포인트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등락폭이 예전대로 많이 이렇게 좀 출렁였는데 많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미디어 노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떴던 게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가 못해서 많이 떴던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 여론조사의 그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은 끝까지 안철수를 찍겠다가 한 30%밖에 안 돼요. 안철수 지지층한테 물어봐도. 네. 70%는 외부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윤석열 후보 측에 생겼기 때문에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단일화 이슈 빼놓고 뭔가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예. 그러니까 미디어에 뭔가 계속 얘기거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TV 토론, 양자 TV 토론 이제 반대하는 거하고 단일화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좀 생산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법원에서 나왔죠. 이 안철수 후보가 양자 토론 안 된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줬습니다. 재판부 내용을 조금은 살펴드리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도 대상자 선정에는 그 재량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자 토론은 무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이 낸 것도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미 네. 이렇게 났으면은 뭐 같은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에 문국현 후보랑 권영길 후보가 낸 그 사례가 딱 한 번 있어요. 인용된 사례가. 그때 이제 삼자 토론을 방송 KBS하고 MBC가 삼자 토론 그때 이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요 네. 세 명만 10% 이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문국현 후보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플레이어로 지금 부각이 됐는데 빼버리면은 양자만 부각이 되면은 이 대선 전체 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30일 또는 31일 날 아니면 27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무산되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박스권을 돌파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다 윤석열 후보도 사실 딱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자 토론 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다자 토론 하자고 할 텐데 30에서 31일은 무산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격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 측은 민주당에서는 사자 토론도 상관없다라고 양자 토론을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 가겠죠. 윤석열 후보 측이 양자 토론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으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기피하는 후보라는 게 좀 더 낙인이 좀 더 강하게 찍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자 토론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안 좋은 거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지금 요 하락세 국면의 정체를 요걸로 한번 뭐 넘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 자체가 아쉽고 가장 웃는 거는 안철수 후보겠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9시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내용 보니까 이제 국민내각, 예. 네거티브 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기조가 네. 할 건 다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급한 의미에서의 해볼 건 다 해본다라는 그런 거고. 사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거의 아젠다로 나온 게 없었던 건데 막판에 되니까 지금 정치 개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 인식, 좀 부정적 인식은 넘어서 좀 젊은 세대는 이제 막 혐오하는 감정까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 정치 개혁으로 좀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7인회가 임명직 안 맡겠다라는 거. 두 번째가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와 그리고 이제 공천 안 하겠다. 이번에 재보궐선거 공천 안 하겠다. 요거. 그런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요거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다른 586들의 뭐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의 불출마 선언 같은 게 있어야 원래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그 공백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웠다. 사실은 그게 나왔으면은 요게 하루 이틀 더 뒤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설 전에 목금 정도에 딱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딱 펑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다 해소가 될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죠 아직도.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토론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겠지만 TV 토론에서 김건희 씨 통화 녹음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고양시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공격받는데 상대는 있는 사실조차 다 묻힌다. 뭐 네거티브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이렇게 이제 해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했더니 이익 보는 게 없더라. 그렇죠. 예, 네. 이익 본 게 없더라. 그러니까 당분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결정적 한 방이 나올 때까지는 안 하겠다. 결정적 한 방 네거티브를 할 만한 게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보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이 얘기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녹취록을 또 틀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후보가 생각하는 네거티브와 당에서 움직이는 건 좀 다른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아직 요게 다 공유가 정확하게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증오투표 좀 성격이 있거든요. 네. 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집해야 된다. 반대로 들어가겠다. 이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경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말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도 최고위원이 됐죠. 민주당 최고위원. 그분도 뭐 이를테면은 노년층은 맹목적 투표, 20, 30대는 뭐 이제 뭐 증오 투표라고 하면 뭐라고 워딩이 화풀이 투표.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는 젊은 세대하고 노년층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게 조금은 예.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정당화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저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직결하고 우리가 정의인데 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느냐라는 답답함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요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 강경파들의 어떤 그런 발언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쇄신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586 세대, 86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86세대 용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약간은 달라졌어요. 그들이 직접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정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당내에서 호응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좀 애매한 게 대선이라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대선이 그저께 그 7인회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교동계 가신그룹 7명의 그런 임명직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을 소위 뭐 이제 수혈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얼굴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뭐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586들이 만약에 물러난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비호감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냐? 이게 그런 느낌으로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그럼 치고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뭐 당의 새로운 간판이 된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586이 물러난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당에서 그 초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586 중진들보다 더 강경파예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같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검찰개혁 주구장창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김남국, 김용민 해가지고 다 이 초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간에 586들이 나가고 이분들이 나왔을 때 이게 당의 쇄신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현직에 없는 분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도 이미 현직이 아니죠.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은 이미 자기도 총선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분들은 약간 그거를 또 뭔가 선언하기에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이게 후속 선언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쇄신안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뭐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타기 아니냐라고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살짝 긴장을 해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안 하면은 안 하면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좀 규책 사유가 있느냐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민주당에서 진짜로 단돌이 뭐 단속이 잘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금 비난의 소지가 갈 수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도 조금 경계를 하는 거고 뭐 당의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공천 문제는 제게 좀 고민이죠. 예를 들면은 서초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를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세 군데를 안 해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구태 뭐 이런 거. 책임지지 않는 정당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당 내부에서도 지금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안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제 윤희숙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거의 옛날에는 180석까지 갔다 한 지금 170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몇 석도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석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면 무공천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이건 선점한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혁신적인 새로운 인물들을
당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대구에 얘기 나오는 게 뭐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거기 사람이고 그냥 나오면은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완전 이를테면은 뭐 30대 호남 출신 여성 뭐 이런 분을 공천해 버린다든지 이런 걸로 희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뭐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선을 한 곳에서 3선을 할 수 있지만 4선부터 못 한다라는 걸 하잖아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는 위헌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의원들 반발도 있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서로 양당이 다 좀 문제가 그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이라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속 3선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송영길 대표가 대표적이에요. 인천에서 3선을 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인천시장하고요. 지금 재선제에서 5선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3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불출마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워낙에 꼼수를 많이 써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강남갑과 강남물이 스와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내가 강남갑에서 3선을 했는데 네. 이제 다음번에는 강남을로 이사 가서. 이사 가서 공천받고 예를 네. 들면 막 이런 식의 꼼수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론의 지탄이 무섭지만 그런 위성 정당까지 한 정당들인데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사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건설업체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부토건이라는 이름이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나온 지는 벌써 거의 한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그 달력에 뭐 이렇게 뭐가 표시돼 있었네, 골프 회동이 표시돼 있었네, 네. 같이 골프를 쳤네, 김건희 씨하고 소개를 시켜줬네, 윤석열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네 해가지고 가까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한 방이 없는데 이 17번의 설 선물이 결정적 한 말이냐, 거기에 이제 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굉장히 고가가 누가 그러거나 봐도 이거는 좀 약간 뇌물성이다라고 하면 예. 한 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금송아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뭐 네. 김 있고 뭐 그러니까 명절 선물 세트니까 특별 관리 대상인 건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이게 뇌물성이냐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의 관련성 이 기소를 하거나 수사하고의 관련성을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이제 가족 리스크였는데요. 이제 장모와 관련된 리스크, 아내와 관련된 리스크. 어제 두 개 다 나오긴 나왔는데 일승 일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장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1심에서 징역 3년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가 됐던 거를 재수사를 해서 3년이 나왔으면 2심도 저는 웬만하면 유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 그 재판 판사가 뭐 윤석열 후보와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측에서는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좀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무혐의가 나왔으면은 굉장히 큰 부담을 덜었다. 이제 뭐 처가 비리 엄단 이런 게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하나를 이제 덜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거고 김건희 리스크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으로만 있던 게 이게 확증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준 게 이게 경쟁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채용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허위 기재가 다른 사람을 사실상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김건희 씨 측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랑 다른 거죠. 이거는 특별 채용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이거는 다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하락 요인으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 협파적인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논문이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의 학력과와 관련돼서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이것만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요, 뭐 이게 편파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안과 저 사안을 다 연동시키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음모론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뭐 그런 불만이 있으신 건 저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 사안은 이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뭐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거고 명백하게 허위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불만이시면은 다른 부분에 이재명 후보의 좀 흠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뭐 리스크가 좀 적죠.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딸이 이제 귀국을 해서 유튜버에서 또 지원 사격을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장점이죠. 정말로 장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장점이 극대화되는 국면은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 막 이를테면은 뭐 김건희 씨 막 그 논란들 막 터지고 그랬을 때는 야 그래도 안철수는 가족은 깨끗하네 이게 네. 약간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큰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 안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미크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네. 뉴욕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훌륭한 연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그러니까 절대 기사량이 부족해요. 안철수 후보는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그거를.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이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뭐 굉장히 이제 삼고초려 끝에 모시고 왔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시네요. 홍준표 의원도 좀 보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궁지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략 공천을 언급한 걸로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해당 행위를 하는 거냐, 사익만 챙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열어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안철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존재감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는 사람 안 막는다고. 네. 아는 다 만나준다. 다 만나준다. 들어는 다 준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 아는 사이라서 와서 얘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게 뭐냐면은 막판에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내가 합류는 안 하겠지만은 막판에 정말로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내 카드가 필요할 걸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을 좀 어필을 하는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뭐 만남의 정치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최진석 그 상임선대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양강 대선 구도에 대해서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보다도 정치 권력에만 관심 있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 그리 웃지 못할 풍경이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 없는 유권자들 때문에 양당에서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를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 쓴 글입니다. 본인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게 유권자를 생각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네. 생각 없는 걸로 몰린 유권자들은 기분 나쁠 텐데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저게 약간 아까 전에 최강 양비론 후보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양비론도 유권자를 욕하기 시작하면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안철수 후보 측도 지금 사실 초조한 거죠.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그리고 그게 15%냐 아니냐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지금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라도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성남 FC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아무래도 좀 갈등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이제 좀 해결이 될까요? 그거는 글쎄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외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냐 윗선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 FC 관련해서는 이거 자체가 네. 뭐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FC를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에 일종의 뭐 정치 자금은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유치를 하고 성남 그걸로 이제 그 기업들에게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후원금을 받은 거죠. 후원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건축이라든지 네이버나 이런데.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다 시에 돌아간 거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구단에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로 볼 수가 있느냐 이미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글쎄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는 게 좀 어떤 욕심이 있었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이견이 좀 있고 그거를 조율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필 시점이 딱 이 시점이라서 그러니까요. 인사 나자마자 또 이렇게 딱 하니까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